자, 그러면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까요?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죠? 먼저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해제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 씁시다. 얘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이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러니까 약정 사유가 생겼든 채무 불이행이 생겼든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된다는 겁니다. 단독행위. 좀 전에 요 계약의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생긴다 그랬죠? 원상예보 의무가 생기고 금전 반환의 경우에 무엇을 가산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1번 지문 중요한데요. 요 1번 지문은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가요? 합의 해제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합의 해제. 그러니까 합의 해제 밑에다 씁시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이건 계약을 물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물르기로 하는 합의예요. 얘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좋다, 계약을 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갑이 합의 해제하자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합의 해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해제라는 거하고 합의 해제라는 건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합의 해제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해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인 합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는 별도로 이자를 가산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번은 OX, O. 그 다음 2번 갑시다. 계약에 상대방이 수인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권의 행사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에 대하여 하여한다. OX요. O. 요게 해제 뭐였었죠? 불가분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3번에 갑시다. 계약 해제의 경우 해제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의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각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원상예보 의무가 생기죠.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예보 의무는 이건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지문도 중요한데요. 4번 지문 일단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잘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얘는 어떤 행위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정기행위죠. 정기행위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앞에 요 단어에 잘 동그라미 해둡니다. 정기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일정한 기간 내에 따온 겁니다. 정기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게 뭐죠? 정기행위.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설명했던 무슨 사건이죠? 예복 사건. 그럼 결혼식에 필요한 예복을 주문했는데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예복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복 갖다 달라라고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이때 필요가 없는 건 뭐만 필요 없고 최고만 필요 없고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되죠. 여기는 해제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X, X. 맞게 오시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답은 4번 골랐어요.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5번. 자, 5번은 어디가 중요한 단어인지 골라볼까요? 뭘 찾아야 될까? 딱 찾으면 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두자. 그렇죠. 채권. 합격. 네. 키워드를 찾으면 합격. 그냥 찍은 거 아니에요? 또 눈에 포인트가 보인 게 맞죠? 이게 채권이 양도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물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채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채권 취득한 사람이죠. 아까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이 제3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죠? 물권자. 여기는 채권 취득한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잘 풀리죠.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딱딱 접목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는 분은 제가 설명할 때 필기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얘기를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듣는 게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별표하시고요. 얘는 34회 때 똑같이 날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34배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난다고 얘기하면 나는 거예요?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거죠. 문제 형태도 똑같고 그다음 들어가 있는 보기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 차근차근 잘 보고 풀어봅니다. 자, 천천히 풀어볼까요? 자, 저랑 같이 해봅시다. 일단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왔으니까 사례 문제 나오면 여백에 뭘 그리는 게 좋을까요? 그림.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죠? 갑이 X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사례 문제라는 게 어려운 사람은 다 합격서에 있는 그림을 다 그려보면 돼요. 제가 사례 문제 잘 맞추라고 그림 다 그려드린 거예요. 어떤 사례가 나와도 합격서에 없는 사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럼 자꾸 그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법률관계 당사자 이름에 유념하면서 그림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례 문제가 훨씬 더 문제 풀기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잘 그려본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먼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이렇게 되죠. 항상 일단 을 앞으로 뭐가 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등기가 됐는데 을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을 쪽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갑은 을과 체결한 이 토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제. 근데 이게 요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이고 이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 중에서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이행? 이건 돈 제때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그럼 이건 이행지체 중에서 보통의 이행지체니까 일단 뭘 먼저 하고 최고로 먼저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따라 되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키워드냐면 일단 계약이 뭐가 됐다 되죠? 해제.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판례는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겁니다. 뭘 할 필요도 없이 말소등기를 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5의 X예요. 5. 그러니까 이게 등기와 무관하게 말이 뭘 할 필요도 없이 말소등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런 말이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고르면 안 되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이 포인트인데요. 잘 봅시다. 일단 요 을이 X토지를 병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을이 병한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거죠. 일단 여기는 등기란 단어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물권자다, 채권자다. 물권자. 일단 물권자에 해당되니까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잘 보시면 얘가 계약을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거예요? 해제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거예요? 해제하기 전이죠. 보세요.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먼저 사고 나중에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한 거니까 해제를 기준으로 말하면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아까 첫 번째 내용이 적용되겠네요. 첫 번째 내용이 뭐였었죠? 해제 전이면 선의약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면 병은 특별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의하게 불문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하죠. 근데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돼 있으니까 O의 X, X. 따라서 틀린 거니까 답으로 골라야 돼요? 고르면 안 돼요? 골라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뭘 골라줘야 돼요?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그 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그림을 차근차근 잘 그려본다.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모아봅시다. 칠판을 볼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거죠. 먼저 기본 과정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매매 계약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공부한 내용이 뭐죠? 매매 다음에 배웠던 게 교환 계약이죠. 교환 계약. 교환은 뭐죠? 너무 좀 허접해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교환하긴 했잖아요. 그 다음 배웠던 게 임대차. 임대차. 요 세 가지의 공통점 뭐 있었죠? 다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의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배웠던 게 계약법 앞부분에 가죠. 계약법 앞부분에 가서 계약의 종류를 공부했죠. 계약의 종류. 특히 전형 계약의 종류 15가지 한 겁니다. 그 중에 뭐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그 다음 요물계약, 그 다음 요식계약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 성립 파트에 갔었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좀 주소를 좀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계약 성립 파트에서 3가지 배웠네요.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하는 첫 번째 경우로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책 보내주니까 책에 이름 썼을 때 계약 성립할 수 있죠. 걔는 뭐죠? 내자, 의인사 실현,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먼저 여기도 3가지 내용을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쌍무 계약일 때만 나오는 내용 2가지가 있었죠. 그게 첫 번째가 동시이행의 항명권. 동시이행의 항명권. 갑이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은 너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게 동시항명권인데 얘는 성립 요건이 3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그 다음 또 쌍무 계약일 때 나오는 문제 2번째가 있었죠. 그게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전제 조건 3가지가 충족이 돼야 나오는 문제라 그랬어요. 일단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한 가지죠. 그 한 가지가 홍수 사례였는데 그게 말로 풀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이건 최근에 공부를 한 거라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의 대답이 없다가 최근에 공부를 한 것들은 좀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2가지. 첫 번째가 뭐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두 번째가 이제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있다가 병이 갑벌레 훔쳐가지고 간 거. 그게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 이름이 요약자. 그 다음에 낙약자, 제3자. 제3자는 언제 권리를 취득했었죠? 무엇을 한 때? 수익의 의인사 표시를 한 때. 그런데 절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생기다가 이 계약 관계를 없앨 때 쓰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라는 거예요.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이게 일시적 계약일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해제. 계속적 계약일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해지.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뭐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거냐면 다 이거예요.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계약법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할 내용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계약에 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제 물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법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물권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오면 되냐면 일단 자, 합격서에 56페이지 볼까요? 56페이지. 자, 합격서 56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는 201페이지입니다. 또 물권 채권의 내용은 제가 군데군데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기초과정에서 자세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일단 요 물권의 개념, 채권의 개념을 간단하게 잡아보고 그 다음 기본과정에서는 이 물권의 중요한 특질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물권법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확실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판을 좀 보시기 바라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같은 거 이건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처음 생긴 거죠. 이렇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처분할 수도 있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그럼 이때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은 반드시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일단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이게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용 수익권은 있는데 처분권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요 사용 수익 권능은 없고 딸랑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유권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걸 소유권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런 건 권리라고 하고요. 그다음 사용 수익 처분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라고 해서 그건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권능. 그러니까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 그다음 이걸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죠. 사용 수익과 관계된 가치가 이게 사용 가치고 그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니 이게 교환 가치인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인 갑은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전면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잘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다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물권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인 거죠?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를 물권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물권의 가장 단순한 뜻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건물의 소유자다라는 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은 무슨 권이라고 한다? 절대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물권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죠? 이게 채권이죠. 채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물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을과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그 밑에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 그럼 찾아봅시다. 매도인 갑의 권리가 뭘까요? 갑의 권리. 요거죠. 대금, 지급, 청구권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을의 권리는 뭐예요? 위에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럼 잘 보면 대금 지급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즉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이건 채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고 물권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자? 채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채권의 뜻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즉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이게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을은 갑에게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고 물건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뭐라고 하자? 채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물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건. 특히 이 중에서 민법상의 물건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민법상의 물건으로 뭐가 있는지, 이건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상 물건의 종류가 총 몇 가지 있죠? 8가지. 8가지의 물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점유권과 본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인정해 주는 권리가 이게 점유권. 점유권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머릿속으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서 이건 관념적 권리라고 해서 본권이라고 말합니다. 또 본권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제한 물건. 이 소유권은 아까 봤듯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다 지배하는 권리고, 제한 물건은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중 어느 한 개만 지배하는 게 제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제한 물건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 용익 물건은 무슨 가치 지배하는 거죠?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물건이고, 담보 물건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쉽죠. 용익 물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이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 그다음 지역권은 맹지 눈뜨게 해주는 거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고, 전세권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건에 또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 부분은 시험범위에 제외되죠. 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권 부분은 시험범위에 제외된다는 겁니다. 유치권은 뜻이 뭐예요? 시계 사례. 그러니까 시계 고장 나서 시계 수리업자 을에게 시계 수리 맡긴 겁니다. 수리 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 안 돌려주고 유치할 수 있죠. 이게 유치권이고, 그다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을 때 경매에서 우선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학교서에 보시면 57페이지에 오면 개별 물건의 의의를 제가 다 표에다 다 써놨죠. 자, 그래서 복습할 때 합격서 그 보면 지금 개별 물건에 관한 의의를 정확하게 기초과정 때 가르쳐 드렸던 내용대로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습할 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칠판 올까요? 그러면 요 먼저 아까 물건의 뜻이 뭐였었죠?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러면 물건의 주체는 뭘까요? 물건의 주체. 사람이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물건의 주체는 뭐죠? 사람. 물건의 객체는 뭘까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 물건의 객체는 뭐죠? 물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물건의 주체 객체는 쉬우니까 먼저 물건의 주체는 뭐죠? 사람. 사람의 종류는 두 개입니다. 사람의 종류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자연인 이렇게 말하고요. 자연인.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건설도 다 건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법인도 물건의 주체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는 아까 뭐였었죠? 물건. 근데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 물건의 객체는 주요한 건 대부분은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요건 하나 기억해 둡시다.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로 뭐가 있냐면, 이건 기초에 대한 수업 받으시 있는 사람만 한번 해봐요. 이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는데 지상권 처분 방법은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날라나?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의 처분 방법 세 가지죠. 뭐죠? 양도, 임대, 담보쟁.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설정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외로 좀 기억하네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전세권. 전세권의 처분은 네 가지죠. 전세권 처분 네 가지는 뭐죠?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제공 할 수 있죠.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다
잘 가다가 그때 또 빠그러졌어요 또. 자, 그러면 이때 그 지상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 저당권이고요. 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권리, 전세권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저당권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험에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5의 x예요. x.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기억합시다. 자, 그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말은 두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5의 x예요.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5의 x예요. x. x를 찍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는 거지. 네. 자, 눈이 커지면 안 돼요. 눈이 커지면 안 되고. 여러분, 눈은 저보다 크게 뜨시면 안 돼요. 제 눈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 큰 사람이 제일 싫어요. 눈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방 쫄아요 또. 그러니까 들 수 있으면 눈을 좀 작게. 뭘 틀려도 이렇게 크게 뜨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그 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매매 공부할 때 타인 소유 물건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래에 생길 물건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그러니까 장래에 생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은 돼요. 근데 물건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현존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특정돼야 되고, 세 번째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존하죠? 여러분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특정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 특별히 정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무엇을 통해서 특정이 된 거죠? 그 얼굴이죠, 얼굴.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충분히 구별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독립성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게 뭐 혼자 존재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독립성이 있으면 내가 한 3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독립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독립성이라는 게 민법에서 말하는 독립성은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독립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잘 볼까요? 이렇게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그다음 특정돼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면 이게 현존해야 되잖아요. 현재 물건이 존재해야만 지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장래에 생길 물건, 10년 뒤에 생길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은 절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죠. 처음에 드린 질문이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는 Ox. O. 그러면 채권의 목적으로 돼도 물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세 가지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뭐 해야 되고,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물권법을 쭉 관통하는 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계약법을 쭉 관통하는 맥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물권법을 쭉 관통하는 맥은 요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185조 조문인데요. 자, 그러면 요 물권의 중요한 특질로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물권의 의가 뭐 있었죠?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러면 이 아까 봤던 민법상 물건의 종류 몇 가지죠? 8가지. 그다음 특별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건. 그다음 관습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건.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질이 있는데 먼저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배타성이라 그래요. 배타성.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건물의 소유자다라는 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뭐죠? 절대성. 절대성. 그럼 이 베타성에서 나오는 제도 첫 번째가 먼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선 하나의 물건을 성립해 줘야 되죠. 이게 뭘까요? 이게 일물 일권주의. 그다음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갑이 베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지배가 을에게 넘어가게 됐으니까 을이 베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이게 뭘까요? 이게 공시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공시의 원칙은 뜻이 뭐죠?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다 써놨어요. 여러분이 필기해달라고 제가 다 써놨으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제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성립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인데 얘는 예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예외 내용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토지는 지적법상의 필수를 표준으로 토지의 개수를 판단하죠. 그러면 요 지적공부상이 한 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갑이 한 필의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요 빗금친 부분이 일필토지의 일부에 일필토지의 일부. 그러면 일필토지의 일부인 상태로는 따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 빗금친 부분에 관해서 우리 별도로 소유권을 가지려면 먼저 무슨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될까요? 분필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죠. 이렇게 분필 절차를 거쳐서 얘도 한 필로 만들고 얘도 한 필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요 빗금친 부분에 관해서 을에게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이 빗금친 부분에 관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건 되죠. 이렇게 용익 물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되고 그다음 지역권 되고 전세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토지에 대해서 이 사람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요 빗금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상권자가 될 수 있고 지역권자 될 수 있고 전세권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은 한 개인데 지금 물건이 두 개 존재하는데 이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동 건물의 일부. 이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 두 칸짜리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방 두 개가 있는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한 개 소유권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두 번째 방 부분에 관해서 따로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일동 건물의 일부인데 소유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아파트.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편의상 이제 이걸 101동 아파트가 있고요. 그릴 때 간단하게 좀 그려봅시다. 이건 101호, 102호, 301호, 302호 총 6개 호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법률상 한 개의 물건인 거예요? 6개의 물건인 거예요? 한 개다, 6개다? 한 개. 한 개. 법률상 다 한 개. 암만 암만 높은 빌딩도 법률상 다 한 개의 물건인 거예요. 그 다음 101호는 A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쓰죠. 102호는 B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쓰죠. 그럼 101호, 102호 같은 건 뭐라고 부르죠? 이건 A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표현하죠. 전유 부분. 밑에 요 101호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뭐라 그러죠?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한 개의 물건이고 101호가 일동 건물의 일부인데 A라는 사람이 따로 소유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 그 다음에 101호 살고 있는 A가 101호를 C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 되고 모두 된다. 전세권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용, 이건 임목이라는 건데 임목은 뭔지 아세요? 임목이 뭐죠? 이게 서 있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목하면 뭐 생각이 나냐면 일단 꼭 등기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 20개 집단에 대해서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거. 그러니까 등기된 20개 집단을 임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부에다가 소유자 누군지 기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이게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부에다가 빌린 돈 얼마, 그 다음에 채권
다 기록할 수 있죠. 변제기, 이율 다 기록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도 되고 저당권의 객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이란 게 뭘까요? 명인 방법은 편말 생각합니다. 편말.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주위 테두리를 쳐두고 여기다가 편말에다가 소유자 이름을 써두는 겁니다. 소유자 이름, 심정욱의 소유이다. 입산 금지, 들키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편말에다가 소유자 이름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편말에다가 빌린 돈 뭐 얼마, 변제기 언제, 이율 몇 프로 이렇게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만 되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농작물 판례라는 거네요. 농작물 판례. 이건 한번 그 부합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단으로 한 거예요. 무단. 그러면 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자, 갑의 땅 위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고 나무가 뿌리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죠. 갑에게. 자, 갑에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부합이라는 거죠. 부합. 그러니까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죠. 그래서 256조 본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부합한 거예요.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자, 그런데 이번엔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어요. 뭘 심었다고 할까요? 농작물 어떤 걸 심었다고 할까요? 배추? 배추 어때요? 배추였죠. 그러면 이 배추 이렇게 심은 거예요. 배추 이렇게 심었고 배추처럼 보이는데요? 오,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자, 그럼 이 농작물을 심었고 배추가 수확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배추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을까요? 을에게 있을까요? 이건 경작자 을 소유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 나무 사람과 같이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듯이 이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줬냐면 이제 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무단 얘기는 하지만 을에게 소유권을 줘야만 이 사람이 그 농작물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 판례의 경우는 성숙 수확기에 이르렀을 땐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라는 겁니다. 대신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럼 이때 요 을이 이 배추 농작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 방법 갖춰야 돼요? 갖출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 갖출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숙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해버리면 갑이 소유권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독립성은 있어야 돼요. 독립성. 그러니까 이게 그 배추에 그 씨앗을 뿌렸는데 싹만 틔운 상태는 이건 뭐 팔아 먹고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성숙 수확기 이르렀을 때 비로소 경작간 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뭐는 있어야 한다?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문을 읽고 이제 예배 잘 기억해 두십시다. 자, 그리고 절대성 갑시다. 절대성은 아까 물건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한 상대방.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뭐에 우선하게 될까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게 되죠. 물건 상호 간의 우열 관계는 어떻게 결정하죠? 그때는 순위 원칙이라고 해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우선적 효력. 그리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건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침해된 물건자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적 장치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선적 효력은 두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하나 정리해 두고 갑시다. 아까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해요. 그 예외로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그 임차권 할 때 임차권은 채권이죠.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래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예외적으로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 상호 간의 우열관계는 이게 순위 원칙이죠.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대신 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제한 물건 상호 간의 우열 관계의 하나입니다. 다시 순위 원칙이 적용되는 건 제한 물건 상호 간의 우열을 하나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조로 돈 5천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갑하고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요 을이 전세권 취득을 한 겁니다. 전세권 취득 날짜가 4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저당권 등기 날짜가 5월 1일이에요. 이건 일물일권제에 반하요? 반하지 않아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물일권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물일권제에 관한 내용을 잘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뜻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 이게 가장 단순한 뜻인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성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물건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양립할 수 있으면 계속 물건이 여러 개 성립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긴 볼까요? 갑이 건물에 대해서 뭐 가지고 있죠? 소유권. 그다음 을은 뭐 가지고 있죠? 전세권. 병은 뭐 가지고 있죠? 저당권. 다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건 일물일권제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 얼마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안 갚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저당권을 실행한 겁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요 경매 절차에 들어서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게 될까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락대금으로 1억 원의 돈을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 1억 원 중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1,000만 원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죠. 그럼 전세권자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종전대로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거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집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전세권자 을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요거 따져봐야 돼. 요거 지금 이 전세권자가 경락인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항상 이 경락대금 완납한 날짜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 며칠이죠? 4월 1일. 저당권 등기는 5월 1일. 그러니까 즉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선순위.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경락을 받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을 우선하는데 이건 제한 물건 상호 간의 우열 관계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유권이 우선하게 될까요? 점유권이 우선하게 될까요? 병존하는 겁니다. 병존. 여러분 학교에서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이 있죠. 또 수업받는 돈 쓰고 있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점유권. 그럼 이건 둘 다 가지는 거예요. 소유권도 가지고 점유권도 가지니까 이건 뭐 순위 원칙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소유권과 점유권을 그냥 병존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서로 충돌했다. 소유권이 우선할까요? 제한 물건이 우선할까요? 이건 여기를 봐볼까요? 갑이 건물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갑이 건물의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가지고 있고 전세권은 제한 물건이죠. 그 밑에는 소유자가 먼저 이 건물 써야 돼요. 전세권자 먼저 이 건물 써야 돼요. 전세권자 먼저 건물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을 하면 이건 예외 없이 뭐가 우선한다?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는 건 맞는데 이 순위 원칙에 적용되는 건 뭐가 충돌했을 때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이 충돌했을 때에만 순위 원칙이라는 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다시 볼까요? 아까 요 물건의 중요한 특질 두 가지가 뭐죠? 배타성과 절대성. 그럼 요거 앞에 두 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뭐죠? 일물, 일권주의와 공시의 원칙. 그 다음 절대성에서 나온 원칙 내용 두 가지가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물권의 청구권. 자, 좀 쉬었다가 물권 법정주의하고 물권의 청구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어요.